자, 세 번째 시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함께할 과목은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이었죠. 이 과목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 합격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학습 전략을 지난 시간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출제 경향을 파악하자 그랬죠. 그래서 출제에 맞게 우리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면서 출제 범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은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설명드렸죠. 또한 특히 출제 높은 5개 파트에 따라했어요. 뭡니까? 수요 공급이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이다. 이만큼은 시간제한 할애해서 더 많은 학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실 30회 시험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30회 자격시험을 대비해서도 전 영역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출제 빈도 높은 5파트는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지난 29회 시험 기준입니다. 29회 시험 기준으로 이제 출제 유형이 되겠는데, 자, 우리 시험은 이제 오지선대형 객관식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긍정형 문제가 있습니다. 긍정형. 그리고 부정형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지문 5개 나오죠? 오지 선다형인데 5개 지문 중에서 옳은 거 하나 찾기 이게 긍정형 문제입니다. 다음 틀린 거 하나 찾기 이게 부정형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형, 부정형 비중이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긍정형 예를 들어서 뭐 20문제, 부정형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교는 총 몇 문제를 했어요? 40문제를 했죠? 40문제.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긍정형 21문제, 부정형 19문제, 뭐 또는 긍정형 19문제, 부정형 21문제 이렇게 해서 비중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험에는 이 룰을 깨버렸습니다. 룰 깨버리고 긍정형 문제가 지난 시험 자 29회 시험이죠. 29회 시험에서는 무려 긍정형 문제가 27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부정형 문제가 13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긍정형 문제가 더 어려울 것인가 부정형 문제가 더 어려울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어느 게 더 상대적으로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긍정형 문제예요. 긍정형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니 왜 그럴까요? 긍정형 문제는 지문 5개 중에 옳은 거 하나 찾는 겁니다. 반면 부정형은 지문 5개 중에 틀린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형 문제는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그래서 긍정형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 부분이다라는 거. 그럼 참 어렵게 느껴지는 긍정형 문제가 지난 시험 27문제나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높이려는 흔적이 않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해가 갈수록 이제 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연령층은 더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합격시킬 수는 없잖아요. 합격률을 조정한 거예요. 이 시험은요. 합격자 수를 조정한 게 아니에요. 합격률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 시험 그 일정 부만큼 합격시킬 합격률을 조정한 겁니다.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난이도 역시 조절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체감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바로 지난 시험에서는 참 긍정형 문제를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출제함으로써 체감 난이도를 높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실 30회 시험 역시 긍정형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박스형 문제예요. 박스형 문제가 있다. 이때 박스형 문제는 이 같은 유형입니다. 문제 자 있겠죠. 문제가 있고 여기에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박스형 문제입니다. 박스가 들어있는 게 박스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형 문제도 아주 기초가 된 문제였겠죠. 박스에 설명을 쭉 넣어놓고 다음 설명과 관련된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기초된 문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박스형 문제도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험에서도 이처럼 박스형 문제, 박스가 들어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했어요. 무려 19문제나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1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19문제 이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문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자 19문제 이 중에서도 또 특히나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박스형 문제인데 지금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지문들 쭉 주어집니다. 쭉 주어지고 자, 이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있는 이 지문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상당히 나이 높은 그 같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은 박스형 문제가 여튼 예년에 비해서 19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했는데 이 중에 어떻습니까? 무려 12문제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순서로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무려 12문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자체도 어때?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높였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은 어때? 예상된 내용이었어요. 예상돼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이 부분은 어때? 대비하기 위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셨어요.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이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처럼 박스에 지문 5개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만의 비법으로 문제를 풀어온다면 바로 지문 2개만 알아도 많으면 지문 3개 여기까지만 알더라도 답을 어때 찾을 수 있다는 이게 우리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29회 시험 대비에서도 이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이 비법을 적용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연습만 되면 훨씬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비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학계론 이 과목에서 이렇게 해서 비법 정리를 몇 번 해보면 이분이 학계론 이 과목만 적용되는 그게 아니에요. 민법이라든지 공법 다른 과목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훨씬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법이기 때문에 얘처럼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올 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어때? 많이 나오는 게 우리에겐 더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이다.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어때? 비법을 대공개할 겁니다. 그럼 이 비법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합격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럼 합격을 위해서 이 같은 문제 푸는 요령도 익혀오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9회 시험 대비에서도 이분이 예측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훨씬 더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고 고득점이 되었을 것에서 합격하신데 일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박스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기본 이론 과정부터 우리가 비법을 공개해드린다 생각하시고 그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도 지난 시험에 체감 난이도를 높이려는 그와 같은 또 흔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계산형 문제가 있어요. 계산형 문제. 부동산 개론이다. 학개론 이 과목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본다면 평균 7, 8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언니들 이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때 개자만 들어도 머리가 어때? 머리가 지그지그한다는 이야기에서 멘붕이더라.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자 생각해보세요. 계산 문제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로 또 체감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7, 8문제 출제가 되는 건데 25회 시험이에요. 25회 시험에서는 무려 계산 문제가 11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28회 시험입니다. 28회 시험은 무려 12문제 1이 나왔어요. 1이 나왔는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실 30회 자격시험에도 반드시 계산 문제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문제 출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출제하다. 아무리 적게 나와도 어때요? 8문제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11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절대 우리는 합격점 받을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9회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 9문제 나왔습니다. 9문제. 평균치보다 한두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출제됐는데 또한 이 9문제 중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무려 5문제나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한된 시간은 뭐로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차 시험은 부동산 개론이다. 줄여서 학개론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민법 두 과목을 동시에 보는 거죠. 학개론도 40문제, 민법도 40문제, 합해서 80문제입니다. 80문제를 100분 동안 보는 시험이다. 그럼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학개론도 50분 할애가 돼야 되겠죠. 민법도 50분 할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개론 40분인데 50분 할애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답안제 때 마킹하는 시간도 있겠지요. 그리고 문제지 넘기는 시간도 있을 거야.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한 문제 어때? 1분 내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1분 내 푸는 게 제한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분 내 풀기 어려운 계산 문제가 지난 시험에 5문제나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분도 굉장히 체감 난이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던 그와 같은 부분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제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2018년도지요. 올해 1년 동안 21권의 책을 썼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2018년도에 새로 쓴 책은 어때? 딱 한 권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어때? 모두가 개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권 새로 쓴 책이 바로 이제 계산 문제 여기 대비하자 이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수포자다. 들어보셨죠? 수포자가 뭡니까? 수학 포기자예요. 포기자. 네, 이와 비슷하게 제가 개포자다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개포자는 뭡니까? 계산 문제 포기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산 문제 포기한 사람, 이 사람들 위해서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무클랜드 이 출版나온 계산 문제 워크북이에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은 계산 문제 포기자를 위한 책이에요. 그럼 어때? 계산 문제 포기한 사람도 이 책 해설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히 해설을 넣어놨어요. 해설 굉장히 상세히 넣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같은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보다 더 상세한 해설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해설 넣어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비법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법 대공개다. 그럼 누구를 합니까? 계산 문제 포기자를 위한 책이다. 그럼 계산 문제 포기자도 이 책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이 책을 새로 쓴 겁니다. 물론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계산 대비해서 프린트물로 제공해드리고 특강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서점에 책을 전부 다 깔아놓겠죠. 그럼 전국 서점에 책을 배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 계산 문제 관련된 이 책은 제 책이 처음입니다. 물론 학원에서는 프린트물로 제공하고 강의가 진행됐죠.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서점에 배포가 된 건 제가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입증된 게 뭡니까? 지난 시험 계산 문제 9문제 나왔죠. 9문제 모두가 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이 책에 사실 이 책은 딱 계산 문제 유형을 20개로 정리해놨어요. 20개로 정리해놓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에서 계산문제 200문제 넣어드린 책입니다. 그럼 여튼 200문제 여기에서 9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럼 그리고 100% 적중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물론 숫자만 바뀌었다 뿐이에요.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는 없겠지요.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만 바뀌어서 지난 시험 9문제 다 나왔다. 그럼 우리는 이 같은 비법 써 있었으니까 제가 지난 시험을 대비해서도 이 책을 출간하고 이 책 가지고 무려 21시간 정도 할애해서 해설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럼 그 해설 강의 듣고 공부하신 분들은 계산 문제도 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30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계산 문제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 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만의 비법 있고 비법서 책이 있잖아. 책이기 때문에 이것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산기 누르는 것도 싫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저랑 같이 꾸준히 연습해보면 아마 내년 9월쯤 되면 계산기 누르는 속도가 저와 똑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기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계산기 준비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계산기 계속 눌러봐야 이것도 속도가 붙는 겁니다. 할 때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계산기도 별도로 준비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때가 되면 어떤 계산기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계산 문제도 충분히 대비되었다 생각하시고 지난 29회 시험도 대비가 되었겠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분도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30회 자격시험 대비해서도 계산 문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테마 특강 별도로 진행을 함으로써 여러분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난 29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긍정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무려 19문제 출제인데 이 중에 12문제 정도가
우리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예년에 비해서 한두 문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중에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없는 게 5문제였다. 이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높이려고 했던 그와 같은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충분히 대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 또 무크랜드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영향 없이 합격하신데 보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물 양괄의원 출제 유형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생각하시고 이 어떤 출제 유형에 맞춰서 30회 자격시험도 대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 고려해서도 제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으로 3번 내용입니다. 양으로 3번은 정답 분포다 이렇게 노렸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은 여러분들 때 많이 못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깊이 간직하고 계셔야 될 그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행이라서 그래서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40문제죠. 40문제 최근 10개년 또는 5개년 살펴보더라도 답안 분포가 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다. 여튼 제가 맡은 학개론 이 과목에 대해서 매 회마다 정답 분포 다 살펴봤습니다. 민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맡고 있는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만큼은 정답분 살펴보니까 대체 정답이 고르게 분포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40문제니까 각 번호마다 8문제씩. 그렇지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8문제, 보기 2번에 7문제, 보기 3번 8문제, 보기 4번 9문제, 보기 5번 8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그렇지만 이제 보기 1번 8문제, 보기 2번 2문제, 보기 3번 8문제, 보기 4번 14문제, 보기 5번 8문제 이렇게는 안 되더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 답안푸어 고르더란 이야기예요. 고르더라. 이걸 깊이 간직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 공부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학교는 40문제 풀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 심화 이론 과정, 지금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내가 알아가는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학습 분량이 늘어나겠죠? 알아가는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에서 내년 9월쯤 되시면 시험에 임박하면 내가 맞추는 문제가 꽤 많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모르겠다는 문제가 있어요. 모르겠다 문제가 있으면 또는 시간에 임박해서 찍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럼 이때는 몇 벌 찔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2, 3, 4, 1, 4 이래서 5문제를 찍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운이 좋게도 2, 3, 4, 1, 4 이게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확률론적인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한 문제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문제를 찍더라도 2, 3, 4, 1, 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찍었습니다. 이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과 예를 들어서 한 번으로 2번을 다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어느 게 높을까요? 당연히 한 번으로 갔을 때 이때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러나 공부가 되는 데일수록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한 번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이게 있겠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 답안지가 있어요. 답안지인데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이게 이제 학개론 과목이 되겠지요. 그런데 답안푸는 고르다 이 특성을 이해하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자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얼른 눈으로 봅니다. 이것도 다 셀 수는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보고 마킹이 가장 적게 된 번호가 있어요. 그걸로 찍어버리면 맞추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물론 여러분들 찍는다는 건 틀릴 거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틀릴 각오한다. 틀릴 각오하고 찍지만 내가 맞추는 확률을 높였다는 데서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도 활용이 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반복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한 번 찍자. 그래도 우리 인간의 심상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또 이제 무크랜드 학습하시면서 이제 전국 인터넷 동시모의사 보실 거예요. 그 보실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목표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찍어버린 습관이 좀 길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은 안 된다 그랬죠?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활용한다면 한 문제도 우리는 더 맞출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는 문제가 어때요? 아는 문제가 15문제만 있어도 우리 시험은 합격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쌓였던 게 있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쌓였던 게 때문에 그분 통해서 이걸 것이다 하고 이게 손이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답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알지 않는 이상은 한번 답으로 딱 표기했던 걸 고치면요. 오히려 틀릴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정답 분포가 고르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또 활용이 좀 되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프린트물 양고로 4번 시험 출제 난이도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출제 난이도다 나와 있는데 대체로 출제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를 뜻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난이도예요. 난이도를 우리가 상, 중, 하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대체로 상은 체감 난이도 30%, 다음 중은 40%, 그리고 하는 30%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총 40문제니까 문항 쏟아지면 상이 12문제, 중이 16문제, 하가 12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 중하 이 부분만 내가 틀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 시험은 무조건 합격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난 시험에서는 난이도 상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3문제 되겠고, 그다음 중은 16문제, 하가 11문제 이렇게 구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급의 문제를 상급의 문제로 한 문제를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이분도 난이도를 굉장히 또 높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정도는 이번 시험도 적용될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전체로 봤을 때 지난 시험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는 다소 좀 높았다는 겁니다. 높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난이도 상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더 나왔다는 점, 그리고 앞서 했지만 긍정형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출제됐죠. 박스형 문제도 많이 출제됐고, 특히 박스형 문제에서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또 계산 문제도 예년에 비해서 한두 문제도 더 출제되면서 시간 내 풀기 어려운 문제가 5문제였다. 이런 점들이 바로 이제 체감 난이도를 높였던 그와 같은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은 건 아니었어요. 살짝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분은 여름이 대비선 30의 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무크랜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리고 제 강의를 따라서 오신 분들은 합격해서 만드는 충분했을 것이다. 왜? 우리는 그만큼 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여러분 프린트물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단원별 출제 경향이다. 이걸 넣어드렸습니다. 넣었는데 우리 교재는 크게 1편부터 3편 3개 편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편은 총론이다. 1장부터 3장까지. 2편은 강론이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3편은 감정평가론이다. 1장부터 5장까지 구성이 되는데 최근 10년 동안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20회부터 지난 29회 시험까지죠. 각 장별로 몇 문제 출제되느냐 이걸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과정 진행하면서 매 장마다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최근 5gen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5gen 동안 이 파트에서는 몇 문제 나왔고, 지난 시험 몇 문제 나왔고, 여론실 30의 시험은 몇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다는 것에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제가 굵은 글씨로 표현해놓고 밑줄을 그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때? 결혼 집중적으로 출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2편 강론의 1장 보시면 수요 공급 이론이다 나와 있지요. 다음 5장 정책론, 6장 투자론, 7장 금융론, 그리고 3편 감정평가론 모아가지고 이렇게 5파트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걸 또 한 번 더 느끼시라고 제가 굵은 글씨로 표기해드리고 밑줄을 좀 그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난 29회 시험을 기준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먼저 출제 범위를 말씀을 드렸죠. 다음 출제 유형, 다음 정답 분포, 다음 출제 난이도, 단원별 출제 경향이다. 이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알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같은 출제에 맞춰서 앞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자격시험 합격을 위해서 여기 있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출제에 맞게 강의가 진행되어 학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 넘어가면 합격 전략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원리와 개념 이해 중심의 기본서 읽어보기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 큰 시험이 뭘까요? 수능입니다. 수능. 수능. 이게 이제 규모가 가장 큰 시험이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험이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자격시험도 어때? 이제 응시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20만 명. 대단한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능 보더라도 종종 여름에 아마 방송 때서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 만점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점자 나오면 어때? 인터뷰 하겠지요. 그럼 인터뷰하면 그 만점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강남 대치동에 학원 내서 만점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때? 절대 안 하더란 이야기예요. 다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본에 충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도 기본에 충실해야 합격점 받고 고득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는 결론 뭡니까? 기본서 많이 읽어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본서가 여러분께 제공될 거예요. 기본서 이걸 어때? 정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정독함으로써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 읽어보는 것도 이것도 합격 전략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신문을 읽더라도 빨리 읽으신 분이 있고 또 어때? 늦게 읽으신 분이 있어요. 뭐 차이입니까? 바로 신문도 많이 읽어본 사람이 빨리 읽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지문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우리 실제 시험에서 지문도 어때? 빨리 읽게 된다. 그럼 어때? 제한된 시간 내에 한 문제 덧붙이기 위해서는 지문을 빨리 읽어야 되겠죠. 읽어서는 기본서를 어때?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기본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분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기본서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직접 쓴다 그랬어요. 그럼 책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 이 책의 구성상 어쩔 수 없이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어쩌면 넣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읽고 있으니까 무시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비효율적이다. 읽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제가 읽을 만한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저는 판서를 아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판서 통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판서를 아주 많이 하니까 학원 5군 출가하면서 판서다 보면요. 5, 6일 되면 어깨가 아픕니다. 아파서 어때? 파스타 붙이고 다녀요. 날도 더다 보니까 또 어때? 살이 헐어갑니다. 파스도 못 붙이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번은요. 제가 판서 가급적이면 안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설명드리니까 그의 어때?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이 과목은 어때? 이론이지요. 이론이더란 이야기. 이 부분을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판서를 해주니까 여러분한테 판서할 때는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책만 읽고 설명하다 보면 아침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톡이 온다. 그럼 어때? 카톡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집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판서 설명하면 7, 8호 때 보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더라. 이것 때문에 자, 판서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효과가 어때?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서를 안 하고
책 읽으면서 설명할 때는 합격률 때 낮아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팔이 아프고 힘들어도 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판서 내용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학개론 이 과목은 이론이라고 했지요. 그럼 이론 때문에 이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되면 자 여기 보세요. 수용급 이론, 경기변동 이론, 시장 이론, 입지 이론, 정책론, 투자론 다 이론들이잖아요.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하느냐. 그래서 제가 판서 통해서 설명드릴 때는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해되면 그렇구나 끄떡도 해보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해보시고 하고 그래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을 해서 그 반복 이걸로 해서 판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읽어갑니다. 그럼 교재 제가 몇 페이지 몇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하고 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아니면 제 강의 들으면서 따라서 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읽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 읽었던 부분 밑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서 제가 이제 판소에서 설명드리고 설명 내용을 교재 통해서 읽으면서 반복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제가 교재 읽는 부분만 여러분들 때 밑줄 그어 놓으시고 복습하실 때 이 부분만 읽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밑줄 안 그어진 부분 읽을 필요 없어요. 밑줄 그어진 것만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줄 그으실 때도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연필 같은 걸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어찌 보면 처음부터 때 제가 교재 읽는다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막 긋습니다. 그럼 형광펜으로 밑줄을 막 그으면 이제 내년 5월쯤 돼보세요. 이 책이 온동 형광펜이에요. 왜? 지금은 아주 기초에 다루는 겁니다. 사실 기초 내용은 우리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이걸 응용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점점 학습 범위를 넓혀서 응용력을 향상시키겠죠. 그럼 기초부터 응용된 것까지 전부 다 형광펜이 칠해진다면 책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우리가 형광펜을 칠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인트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월이 되면 이 책을 하루에 한 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권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되는 부분, 형광 칠해지면 이만 읽고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책이 온통 형광펜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형광펜 칠할 시기는 내년에 이제 4월, 5월 이때쯤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별도로 형광펜 칠을 숙제 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하시고 그 전까지는 가급적 연필이나 아니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권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밑줄을 그을 때는 여러분께서 자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근데 자를 대고 밑줄 긋는 연습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재 읽으면서 밑줄 그으라 그럽니다. 그럼 밑줄 긋는데 마침 마침 핸드폰 톡이 오고 있어. 그럼 거기 또 신경가 있죠. 그럼 얼른 밑줄 그으니까 대충 그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잘 되고 밑줄을 그은다면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굳이 이렇게 꼭 맞추고 있다니 맞추고 있어. 반드시 이렇게 밑줄을 그으라는 이야기야. 이 사이에 여기는 지문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라도 더 보게 된다. 그래서 잘 활용해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새로 구입하면 그 책에 무조건 이 같은 잘 하나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책을 보고 있다. 이게 저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같은 자를 하나 주면서 자는 뭐 큰 거 필요 없습니다. 큰 거 필요 없이 자 이것은 기본서 사이즈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사이즈에 맞으면 된다. 대체로 한 17cm에서 17cm에서 뭐 20cm 이런 정도면 될 겁니다. 아마 뭐 이런 정도의 자들은 여러분 댁에도 몇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 준비를 하셔서 자대고 밑줄을 그는 또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다. 이분도 여러분께 권유를 좀 드리고 싶다는 건 물론 나는 그냥 긋겠다 말리진 않겠어요. 그러나 권유를 좀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서 통해서 수업 진행해드리고 교재 읽어드린다는 이야기. 읽어드린 분 밑줄을 잘 그어놓고 이 부분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서 읽어보자 이 부분도 두 번째 학습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한 반복하기다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자꾸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라면 사실 고등학교 3년 다니셨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웠던 내용만 잊지 않고 지금 간직하고 있다도 굉장히 많은 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망하게 또 잊지 않는다면 미친놈 되는 겁니다. 미친놈. 자 보세요. 이제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길거리 지나는데 과거 내용을 잊지 않고 즐거운 일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 흐흐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또 어때? 지나면서 슬픈 일만 생각납니다. 그럼 어때? 눈물 흘리고 지나갑니다. 웃다가 울다 옆 사람이 뭐라 합니까? 미친놈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으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다. 그럼 잊지 않고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복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때는 들을 땐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막상 이제 수업 끝나고 딱 나니까 도대체 저 새끼 뭔 말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인지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꾸 1순환, 2순환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가 뚫리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2번, 3번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뚫리고 하나하나씩 이론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숙지에서 응용력을 쌓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인학습의 최고는 뭡니까? 바로 반복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트마다 이제 좀 달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 빈도는 높지만 아주 어리로 느끼는 5개의 파트가 있었어요. 뭡니까? 수요 공급 이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이죠. 이 파트만큼은 제가 여러분께 최소 시험 기간까지 10번 이상 반복을 시켜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5개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어때? 8번 이상 반복을 시켜드리겠다. 제 강의 횟수 자체가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시켜드리고 여기 잘 따라오시면 우리는 충분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반복습을 하자. 이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는데 우리 공법의 박우석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표현인데 저는 콩나물 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 콩나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께 콩나물 말씀드려서 좀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콩나물 기른다 생각해보세요. 어때? 콩나물 기를 때 시루에 어때? 물 주잖아요. 그럼 물 준 족족 물은 빠져나갑니다. 그 자체로 콩나물은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자란다. 뭐 때문입니까? 흔적이 남기 때문에 마치 이 원리입니다. 우리도 어때? 우리도 듣다 보면 처음엔 아깝지만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나가버린다. 이게 자꾸 반복해서 쌓여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어때? 반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비교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콩나물 길이다 생각하시면서 반복습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파트마다 좀 다르겠죠? 최소 8번에서 최소 10번 이상씩은 우리가 반복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떤 반복습 인류에서 이제 다양한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크랜드 프로그램도 반복습, 이를 아주 중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기초 이론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 있지요. 다음은 심화 이론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풀이 과정, 기출 문제. 다음은 핵심 요약 과정.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문제풀이. 그리고 테마 특강 과정. 자, 다음은 최종 모의고사 과정이지요. 그리고 월별로 월별로 전국 모의고사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니까 결국 어떤 9단계로 학습이 진행된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처음 9단계로 학습이 진행되는 거예요. 처음 9단계로 학습을 진행해서 결국은 반복 학습하자 이런 취지다 생각하시고 본 과정이 바로 이제 기초이론 과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하는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제 강의는 기초이론 이 과정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기본이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기본서 1통해서 기본이론 과정을
다음 시간부터 바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무크랜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반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습 전략 네 번째는 집중 투자하기다라는 건데, 자, 이분도 이미 말씀 다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 시험은 이제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한다 그랬지요. 그중에 특히 출제비도 높은 5개 파트가 있었어요. 자, 수용급 이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 5개 파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만큼은 어때? 그만큼 투자를 더하자. 시간적인 할애를 더하자. 왜?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출제 빈도가 높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5개 파트만큼은 집중 투자해서 우리는 어때? 10번 이상 반복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째 전략입니다. 5번째 전략은 용어 정리하기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자, 부동산 개론이다. 이 부동산 학문 이 자체는 어때?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는 용어를 정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이 용어들이 또 어때? 상호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용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부터 여기 있죠. 기본 이론 과정부터 여러분께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지난 29회 자격시험 대비해서도 제가 기본 이론 과정부터 학습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제목인데 이때 제목이 괄호 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께 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지 이 같은 지문이 있다는 이야기. 이 지문에 여기에 때 괄호를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그럼 여기 괄호에 적당한 용어를 넣어보자. 그래서 어때? 용어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 그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판서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설명 내용을 교재 통해서 어때? 또 읽으면서 반복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강의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교재 밑줄 이렇게 그어진 부분만, 수업 시간에 밑줄 다 그었으니까 밑줄 그어진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반복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공된 이 자료 통해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는 건데요. 자, 이 자체도 반복습의 하나의 차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참 용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9회 시험 대비해서도 이것은 무크랜드 여기서 제 강의 듣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하라 이런 의미에서 매 과정마다 프린트물 진행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과정에서도 어때? 지금 기본 이론 과정에서 프린트물 제공해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난해 29회 시험 대비해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제공된 프린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가져왔는데 자, 여기에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괄호 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괄호에 적당한 용어를 넣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넣어보자. 그래서 1번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1번부터 출발해서 어때? 우리 목표가 천선이었죠? 천선이었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 제공된 자료가 이 자료였어요. 이 자료 맨 뒷부분 보시면 자, 제가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살짝 표기해 놨으면 맨 마지막 번호가 몇 번입니까? 1492번이에요. 1492번. 자, 1492번. 여기에 색깔 조금 들어있죠? 1490번. 여기까지 자료를 듣던 겁니다. 결국 저희들이 지문 1000개 드린 게 목표였는데, 결국 어때? 1492개 지문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럼 사실 이 지문도 어때? 대체로, 지문이 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이 어때? 굉장히 좀 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 지문을 기준한다면, 약 어때? 2배가 넘어서 한 3000개 정도 지문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보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30회 자격시험 대비해서도 이 같은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이걸 활용을 좀 많이 해보실 걸 권유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처럼 제공된 자료에 괄호에 용어를 좀 넣어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넣어보고 하는데 도대체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몇 글자인지를 또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험엔 그냥 괄호만 이리 넣었지만 이번 시험 대비해서는 제가 여기에 지금 네모를 다 표기해 드릴 거예요. 네모. 그럼 자, 네모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럼 3글자짜리다. 5개 있으면 5글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 안 떠오르면 이제 교재 밑줄 그어진 부분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수업 내용 중심으로 용어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시면서
예, 어때? 하나하나 넣어보시면 되죠. 그럼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야.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책 보고 찾아보시면 이게 안 되더란 얘기. 그럼 이런 분들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정답을 넣어드립니다. 그럼 정 안 되면 여기는 정답 보고요. 정답 보고 여기 어때? 옮겨 적으시란 이야기예요. 옮겨 적고 이걸 읽어보는 게 어때? 공부다. 그러면서 이 용어가 여기 어때? 핵심 포인트가 되는구나. 이걸 느끼시면서 읽어보는 게 공부다. 이렇게라도 하신다면 예, 여러분 용어 정리하는데 다소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료는 꼭 제공이 되니까 이제 많은 활용을 좀 해보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우리 용어 정리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6번째 학습 전략이에요. 6번째 학습 전략은 계산 문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계산 문제 이제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최소한 8문제 아니면 10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려움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만의 비법이 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 언니들. 그래서 어때? 계산 문제는 두려움을 어때? 먼저 떨쳐버리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계산 문제 두려움 떨쳐버리고 나 할 수 있다. 이 생각만 갖고 어때? 따라오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해야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가 학습 전략 6가지를 여러분께 프린팅으로 제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파악이다. 그래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한테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기본서 읽어보자. 자, 다음 반복 학습하자. 특히 중요한 파트들은 더 시간짜리 해서 반복을 많이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용어 정리하자. 다음 계산 문제 두려워하지 말자. 자, 이것은 전략화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매 과정이 진행된다 생각하시고 저를 믿고 무크랜드 프로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 합격점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바라면서 오늘 아까운 시간이지만 이처럼 학습 전략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무려 3시간 걸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드렸어요. 그래서 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우리가 학습할 부동산 개론이다. 줄여서 학개론이다 표현했죠. 이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교재 구성이 어떻게 그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또 고득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학습 전략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시간들이 어찌 보면 더욱더 여러분께 중요한 시간이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우리는 이 전략에 맞춰서 앞으로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